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증권회사에서 한 3년간 리테일 영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7년 정도 투자 전략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는 자산운용사하고 기금 쪽에서 자산운용과 자산 배분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5년 동안은 로보어드바이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자문사에서 올 1월 달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인 빅트리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곳에서 강의를 해주신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솔직히 수익률도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투자 비결도 없는데, 이러한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그리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통찰의 투자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20, 30대 젊은이들, 이제 특히 주린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린이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주식을 배울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아들도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이런 주린이들이 어쩌면 주먹구구식의 배움을 통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우려감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마 주식 투자에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주변을 통해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소 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종목 추천 중심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나 투자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통찰력을 좀 길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30년간의 금융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 로직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배분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 취직하자마자 지점에서 약 3년간 리테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과 달리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거는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망이나 종목 추천에 대한 내용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주먹구구시로 배워서 정확한 투자 판단을 통해서 고객들의 수익을 올려주기가 사실상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점에서 리테일 업무를 담당했었던 91년에서 94년까지 주식시장은 89년도 대세 고점을 찍고 대세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스권이 진행됐던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거 보면, 그리고 지식도 짧았는데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린 건 아니지만 분석상의 한계, 그리고 이 짧은 지식 때문에 고객들을 대할 자신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제가 다니던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서 마침 운 좋게 합격이 돼서 본격적으로 투자 또는 자산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그 교육 과정에서 그 미국 그 증권거래소 산하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서 그 펀드 매니저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이때 그 수료한 것이 그 펀더멘탈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던 중에 그 저희 회사의 그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 펀드 매니저 과정이 그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던 그 약 한 20명의 그 인원들이 그 대부분 다 리서치 센터로 그 발령을 받아서 그 자산 운용과는 그 다른 그 리서치 업무, 그 증권 분석과 투자 전략 업무를 담당했는데, 저는 그 투자 전략 업무를 그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때는 그 속된 말로 거의 그 투자 전략팀에서 투자 전략을 하는데 거의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그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 지점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들과 그 유사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그 힘들었던 거는 외국계 그 증권사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얘네들이 그 선진 투자 그 기법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 신입 투자 전략가들이 기본적으로 그 남한테 어떤 그 새로운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투자 전략에 그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당시 그 저희 그 투자 전략 팀장이 그 손해보험업, 특히 그 자동차 보험에 관한 그 보고서를 작성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그 DB 손해보험인데요. 당시에는 그 한국자동차보험이었고요. 한국자동차보험이 그 민영화되면서 그 자동차 보험 업무를 그 다른 그 손해보험사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격히 그 증가하면서 자동차 그 손해보험 산업이 급격히 그 성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DB 손해보험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기존의 그 관행대로 그 종합주가지수 멀티플 대비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훨씬 그 상회하는 그런 그 상황이 그 벌어졌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그 DB 손해보험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거의 한 10,000원대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10,000원을 훨씬 초과를 해서 99년 그 7월 달에는 거의 51,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목할 만한 거는 외국계 증권사 애들은 거의 목표 주가를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존에 있는 그 방식을 뛰어나서 그 다른 걸 손해보험업과 그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과 그 유사한 그 나라에서의 그 자동차 보험 업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그 저희들이 그 DB 손해보험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상당히 그 높게 책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분석 기법이 통용되면서 이제 국내 투자가들도 점차적으로 그 더욱더 그 외국계 증권사에 그 많이 의존하게 됐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지시한 그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그 국내 증권사들이 작성한 보고서,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부장님이 보고서를 보면서 던지더라고요. 너 같으면 이 보고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진짜 투자를 하겠냐고. 네가 실질적으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저는 절망을 많이 했거든요. 또 원망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투자 전략가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 전략가라 하더라도 이 지식이 짧은데 막상 이제 그런 그 보고서를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화를 내니까 많이 원망됐는데, 결국은 그 이때부터 제가 그 데이터의 중요성을 그 절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시장 전망이나 투자 전략을 제시할 때 그 펀더멘털이나 그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면서 그 데이터 중심의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를 포함하는 그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는 그 데이터를 그 중시하면서 분석을 하지만 이후에는 그 데이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를 그 근거로 해서 자신만의 그 감각을 그 적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실패의 지름길인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시장 판단이나 분석, 종목 분석을 할 때 인사이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악화되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나 그 시장 판단에 대한 그 복기를 해보면 결국 그 익숙해진 데이터를 마치 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이런 그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미 익숙해진 그 데이터가 과거와 달리 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표는 영원한데 이 지표가 의미하는 그 기준점들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명한 그 광고 문구가 있었거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고.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정확한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투자 전략을 담당하던 그 초년병 시절에 제가 그 금과 옥조처럼 그 사용했던 그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격도입니다. 지금 그 널리 알려진 개념인데 당시에는 그 존재는 했었지만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념도 너무 쉽고 무슨 시장 전망을 하는데 이격도를 쓰느냐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97년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 업무를 하던 시기가 97년도였는데 97년은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 IMF에 가입했던 그 치욕적인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뭐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겠죠. 그 외환위기 가능성을 그 본격적으로 예상했던 그 97년 그 6월 달부터 그 IMF 구제금을 시청했던 그 11월 달까지 주식시장은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 다시 또 하락하고 한 몇 달간 그 바닥을 기다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승 국면에 그 진입을 했었는데요. 투자 전략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이때 정말 주식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당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는 이런저런 그 지표를 찾다가 과매도 이후에 그 과매수 현상이 반복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그 평균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그 평균 회귀,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과매도 국면이 그 반복되는 그 국면을 판단하는 지표가 무언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때 발견한 게 그 이격도 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격도는 이동 평균선 대비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그 판단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 이격도가 그 92 이하에 진입을 하면 주식시장은 다음날 그 반동 권역대에 진입을 했었고요. 20일 이격도가 파란색인데 115 이상 또는 120을 상회하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격도에 대한 그 공통적인 개념은 과매도 영역은 5일 이격도 기준으로 해서 95였고 과매수는 그 20일 이격도 기준으로 110이었는데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기준을 그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일별 주가 흐름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데일리 시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것은 제가 그래프 이거 잘못 돌려서 죄송합니다. 99년 그 10월 달 지나면서 이런 그 이격도 그 판단 기준들이 일치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는 과매수 영역인 그 21 이격도 120이라는 수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영역인 5일 이격도 90 이하도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한참 후에 확인된 거지만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이격대 지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형성됐던 기존의 판단 기준이 조금씩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서 변형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비트러지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지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 나섰다면 아마 100점 100배 했을 거고, 물론 아마 이격도보다 더 훌륭한 판단 지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진짜 문제는 경제와 주식 모델이 우리 편견에 의해 작동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했던 모델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는 있지만, 이것은 마치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동전 던지기를 10번을 해서 다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앞면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예측으로 해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결과에 의해서 예측을 하지만, 시장 흐름이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지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표를 보다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흐름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퀀트상으로는 분명히 하락 국면을 의미하는데 지수는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사실상 시장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분명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재반 지표들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상승 말기 국면에서는 또 거의 비슷한 신호를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 재반 지표들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통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면 아마 통찰력 향상에 더 많은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통찰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갖고 계신 방법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일 기초적인 건데요. 일단 지표를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관련 데이터들을 엑셀에 입력을 해서 지표를 만들어 보는데요. 과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HTS라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일분 그래프를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드물었는데요. 아마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각 지점별로 IBM 8비트짜리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구동 디스켓과 그리고 프로그램 디스켓이 두 가지를 삽입을 해야 컴퓨터가 작동을 했습니다.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돼 있어서 그래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업무에 또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모눈중에다가 일본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자. 이것을 한 3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일은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다음 날 보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일은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 다음 달 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주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통찰력을 기르는데 하나의 그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 그 코스피 200 관련된 그 ETF를 그 트레이딩하기 위한 그 매매 시그널을 제가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뭐 산식은 그 매크로로 만들어 놨지만 그 데이터는 일일이 시가, 저가, 고가, 종가는 일일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통해서 그 또 한 번 그 통찰력을 그 나름대로 그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 미국 주식시장을 판단하는데 저 나름대로 그 예측 능력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지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이 미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미국 그 주식시장 관련된 그 지표만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지표는 그 미국 가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그 주식 비중입니다. 현재 그 가계자산에서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35%를 그 상회했습니다. 이게 195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과거 평균 수준은 25% 정도, 25%였습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그 2000년 수준은 이미 그 훨씬 상회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는 그 과일 국면입니다. 근데 동지표의 그 예측력을 의미하는 그 지수와의 그 상관관계는 0.61입니다. 제가 그 소개해드릴 지표 중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그 지표는 그 Q 레이쇼입니다. Q 레이쇼는 그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그 기업의 시장 가치를 그 기업의 그 실물 자산의 그 대체 비용으로 그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실물 자산의 그 대체 비용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등하거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동일한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그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그 예상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그 Q 비율이 1보다 클 때는 수익 가치가 그 자산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고평가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그 Q 비율이 1보다 낮을 때는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Q 비율은 2020년 3분기 수치가 2.64입니다. 그 과거 평균 수준인 그 0.78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 그 사상 최고치였던 그 2000년 그 2.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미국 시장은 일단 그 과일 국면에 진입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지표의 그 예측력을 그 의미하는 상관계수는 0.46입니다. 다음은 그 주가 매출 비율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S&P 500 지수 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현재 그 2020년 그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주 버블 당시의 그 수준을 훨씬 상회한 건데요. 이 지표만 보더라도 현재는 뭐 과열 국면인 것 같고요. 동지표, 그러니까 이 지표의 그 예측력을 의미하는 그 상관계수는 0.44입니다. 다음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버핏 인디케이터인데요. 이 지표는 그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그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 2001년에 개발했는데요. 이 지표에 따르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밸류에이션을 잘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버핏이 한 말입니다. 이 지표의 그 예측력을 그 의미하는 상관계수는 현재 0.39인데요. 그래도 이 지표를 버핏은 상당히 많이 그 신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 지표는 현재 그 100분이 가장 그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2000년 그 기술주 버블 당시의 수준은 훨씬 상회했습니다. 과일 국면에 그 진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 CAP 비율인데요. 분모를 제외하면 뭐 전통적인 PE 지표하고 유사한데 그 분모를 그 평균 인플레이션으로 수정했다는 점이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지표의 그 상관관계는 0.35인데요.
2020년 그 1월 27일 기준으로 그 현재 그 34.1을 그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최고 수치는 그 99년도 그 12월 달에 기록한 44.19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그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CAP에서 그 가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논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그 경험적으로 제반 그 지표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그 상승력은 잠정적으로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신뢰하고 있는 지표가 패닉 유포리아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그 수년 동안 그 시티그룹의 그 수석 투자 전략가인 그 토비아스 레코피치가 그 개발한 겁니다. 여기에 그 포함되는 거는 그 나이스에 상장된 주식들의 그 공매도 잔고, 신용증거금, 거래량, 그 투자 심리 지표, 그 리테일 자금 현황, 푸콜 레이쇼, 푸콜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현재 이 지표상으로는 2021년 그 1월에 유포리아 영역 중에서 그 사상 최고 수준에 기록했습니다. 기술주고 버블 당시의 수준을 훨씬 상회했는데요. 이 지표만 보더라도 그 단기적으로 그 고점 부분, 그러니까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만은 그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시한 지표들을 보면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주 이런 그 지표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 지표가 제시하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S&P 500 지수의 그 변곡점에 대한 그 감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반 지표들을 그 종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확한 이 시점이 되면은 고점이다. 이런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그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주식시장을 그에 대한 그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그 떠오르는 것이 경제 상황일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 학교에서 그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고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건데요. 주식시장이 그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 그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GDP를 그 사용을 하는데요. 1930년도 이후의 그 연간 기준으로 S&P 그 500 지수와 실질 그 GDP가 간의 그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관관계는 0.26에 불과합니다. 1948년도 이후에는 그 상관관계는 0.31로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시장은 그 경제를 완전히 반영한다라고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그 실질 그 GDP와 그 S&P 500 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그 높기 위해서는 그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주식시장의 경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면은 이 점들은 이 상관관계를 가리키는 그 점들은 이 2, 4분면이나 4, 3분면에 그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1, 4분면에도 있고 3, 4분면에도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그 경제를 정확히 그 반영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가 그 정확히 주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그 시작되기 전에 하락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그 50년간 그 7번의 그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고 S&P 500 지수는 단 한 번도 그 경기 침체 국면 그 이전에 종합주가 지수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그 시작되기 한 7개월 전에 그 종합주가 지수는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이를 적용해 보면은 그 시장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침체 국면을 피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그 경기 침체 국면이 언제냐
이런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할 건데요. 대부분 그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상 그 경기 침체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정확한 그 시그널을 그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체적이라도 그 경기 침체 국면에 그 진입한다라고 그 시사해 주는 그 지표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국면 판단하기가 그 상당히 그 수월할 겁니다. 그 1974년도 이후에 그 23번의 그 주요 주가 지수 그 조정 국면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 5차례만 그 베어마켓에 그 진입했습니다. 사실상 그 베어마켓과 그 단순한 그 조정 국면을 그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그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 두 가지 기준을 나눈 게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하락 국면이 진행되는 특성이 국면마다 매우 틀리고 급등락 국면이 그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다는 것이 그 상당히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는 그 베어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갖고 있다면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대응하기가 좀 수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러니까 표를 보면은 지난 50년간 그 미국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 4가지 경제 지표를 표시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 4가지 경제 지표는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 그리고 그 수익률 곡선의 역전 여부,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그 판매 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이 4가지인데요. 평균적으로 이들 그 경제 지표는 S&P 지수가 그 고점을 그 형성하기 이전에 그 커다란 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게 곧 그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러한 그 경제 지표가 그 경기 침체 확률을 높여주는 신호라면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주식시장 하락은 단순한 그 조정 국면이 아니라 베어마켓이라고 그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그 지난 50년간 그 경제 상황을 표시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그 그 지표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그 침체 국면에 그 진입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몇 개월간의 그 시차를 두고 그 경기 침체 국면을 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평균적으로 그 S&P 500 지수는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 7개월 전에 고점을 형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실업급여 그 청구 건수 같은 경우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 경기 침체 국면에 그 진입하기 11개월 전에 그 중앙값이 그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그 경기가 침체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S&P 500 지수 고점보다 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그 신뢰도는 높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수익률 곡선의 그 역전인데 역전된 그 수익률 곡선이죠. 그 이 지표는 경기 침체 그 19개월 평균적으로 그 19개월 전에 그 역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면 대체적으로 한 19개월 이후에는 그 경기 침체가 진입하겠구나 이런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28개월인데 대체적으로 한 경기 침체 2년 전에 고점을 형성해서 하락합니다. 한 번도 그 S&P 고점에 그 후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컨퍼런스 보도에서 제시하는 그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 지표도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한 10개월 전에 고점을 형성했다는 그 특징을 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지표들이 저도 그 나름대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당히 그 머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매번 지표를 다 이 지표가 그 꺾였네. 그럼 언제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표에 그 능숙한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런 그 설명들이 필요 없겠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그 선행성을 지닌 지표들을 그 추적하고 그 이를 실전 투자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을 투자에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그 쉽게 그 적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겠는가. 이러한 그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한 끝에 제가 고안한 게 그 경제 지표는 그 경기 사이클을 먼저 그 파악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 경기 침체 국면을 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경기 침체 국면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통계청에서 경기 판단을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 NBER에서 그 공식적으로 그 경기 그 침체를 그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주목할 것은 그 NBER이 경기 침체를 그 소급해서 판단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NBER이 경기 침체를 그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이미 그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건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BER에서 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NBER이 그 공식적으로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 고점과 그 저점을 발표하기 시작했던 1976년 이후의 상황을 그 돌이켜보면 S&P 500 지수와 관련돼서 그 두 가지 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경기 침체 국면이 현재 국면이 그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은 그 현 시점이 그 NBER에서 그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이 6년 이내에 지금 현재 국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굳이 6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각각 그 구간에서의 그 연간 주익 수익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경기 침체 국면을 선언한 이후 6년간 그 수익률을 보면 그 17.25%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6년간 수익률은 14.16인데요. 공식적으로 그 경기 침체를 선언한 이후에 6년 동안의 그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공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체적인 그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NBER이 그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한 그날에 인덱스 그 펀드나 인덱스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그 6년간 그냥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인덱스 펀드를 그 매도하고 채권 인덱스로 그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NBER이 다음번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했을 때 이런 전략을 실질적으로 그 실행을 했을 때 2008년 그 이전까지는 S&P 500 지수를 그 단순히 바이 앤 홀드한 것보다 그 언더퍼폼했는데 그 2008년도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NBER을 해서 그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그 선언한 이후에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그 10,000원을 그 투자했을 때 현재까지 가치 변화를 보면은 약 한 3배 정도 그 아웃퍼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최대 손실률이라고 하죠. MDD를 견뎌야 됩니다. 그 2000년에서 2001년에는 한 마이너스 한 41% 정도 MDD가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마이너스 50%라는 MDD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견뎌야 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실한 그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픔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 지표를 그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과가 나옵니다. 아주 그 간단한데요. 최근 사례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NBER이 그 2009년 6월 이후에 그 진행된 경기 확장 국면이 2020년 2월 달에 끝났다고 2월에 끝나고 3월부터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때 그 발표한 시점은 작년 6월 8일이었습니다. 불과 그 15주 만에 그 발표한 건데요.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2분기 이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발표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전략을 실시했을 때 현재까지 22%의 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2020년 3월 달에 그 급락장을 피했고, 또 이때 그 MDD가 마이너스 10%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전 국면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고통 없이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겁니다. 한번 다음번 MBR에서 이러한 경기 침체 선언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MBR이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한테 통찰력을 제공해 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팩터 투자입니다. 오늘날 자산 배분이나 ETF 투자에 있어서 팩터 투자는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기가 많은 상품이나 투자 전략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팩터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로베코 자산운용사에서 과거 글로벌 데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회사인 글로벌 파이낸셜 데이터와 함께 글로벌 주식, 채권, 통화, 상품 등에 대해서 한 217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팩터 프리미엄을 증명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검증을 한 거죠. 로베코사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가지 투자 팩터를 검증을 했습니다. 모멘텀, 밸류, 캐리, 그리고 베타, 트렌드, 시즈널리티, 6가지를 검증을 했는데요. 이 검증을 해본 결과 로베코사에서는 6가지 팩터들과 4개의 자산군으로 이루어진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 투자 조합에 대한 샤프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요. 19개 투자 조합에서 현저히 유의미한 통계를 보인 겁니다. 통계치를 보인 겁니다. 이런 팩터 투자 조합에서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였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샤프 지수를 비율을 가지고 한 건데, 샤프 비율이 높다라는 그만큼 수익성이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팩터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팩터 투자들 사이에서 팩터 투자들 가운데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친밀도가 높은 팩터는 아마 모멘텀 팩터일 건데요. 이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적용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모멘텀 관련 모멘텀 팩터 ETF로는 MTUM이 있습니다. iShares에서 만든 건데요. 현재 이 MTUM은 2014년 9월 출시 이후에 올해 1월 달까지 한 155% 정도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때 S&P 지수는 8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모멘텀 팩터 한 가지만을 적용한 전략보다는 모멘텀 팩터와 다른 팩터들을 결합해서 운용한 모멘텀 팩터 성과가 훨씬 개선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팩터 전문 리서치 전문 기업인 팩터 리서치사에서는 모멘텀 팩터와 밸류, 사이즈, 로벌, 퀄리티, 그로스, 디비den드 팩터들을 결합해서 결합한 전략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모멘텀과 로벌을 결합한 전략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수익률은 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상품들은 그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로멘텀과 그 로버를 결합한 그 상품을 한번 그 ETF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추세 시그널 중심으로 해서 그 자산 배분 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모닝스타에서는 그 모멘텀과 가치 팩트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리긴 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그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이런 그 팩터 투자가 그 이번 그 코로나 위기와 같은 국면에서 어떤 그 특성을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향후 그 S&P 500 시장에 접근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